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그간 계속해서 힘을 내지 못했던 우리 증시 대내외적인 요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 증시는 오늘 드디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 폭이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대 시장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살짝 아쉬운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도 양대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둔 우리 시장 속에서 시청자분들께 조금은 선물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외국인들이 발을 빼고 있는 만큼 이 점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으로 오늘은 PC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또 다음 주에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이 될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감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이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오고 갔을까요? 네,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터리 업계 대표와 전문가들을 만나 공급망 강화 대책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 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제2차 경제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금요일 조찬 간담회를 열고 배터리 업계 대표들,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전환 노력을 점검하고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배터리 3사 대표인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최윤호 삼성 SDI 사장, 성민석 SK온 사장, 김준영 포스코퓨처엠 사장과 배터리 소재 업체 경영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논의 자리에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발표가 됐을까요? 네, 정부는 기업들에게 세제, 규제 완화, 인프라 등의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방 장관은 지금은 각국의 공급망 정책들로 우리 배터리 공급망의 자립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며 2030년까지 2차 전지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 소재와 관련된 13조 원 이상의 국내 투자가 계획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완화, 세제, 인프라 등을 전방위 지원하겠다며 나아가 근본적으로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리튬 인산철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리튬 메달 등의 기술 개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제3호 스마트 물류센터 기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포함됐나요? 네, 이번에 새로 인증을 받은 물류센터는 CJ 대한통운의 CJ 2002 풀필먼트 센터, 풀무원의 물류자 회사인 엑소 후레쉬 물류의 음성물류센터, LX 판토스의 남청라 물류센터 세 곳입니다. 스마트 물류 인증 제도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첨단 자동화된 장비와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갖춘 물류센터를 인증하고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물류센터는 이번 3개소를 포함해 총 40개소입니다. CJ, 풀무원, LX 판토스는 이번 인증으로 스마트 물류센터 건축 혹은 첨단 자동화 장비 구입 비용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물류센터마다도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CJ 2002 풀필먼트 센터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분류 시스템을 바탕으로 입고부터 출고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할 수 있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풀무원의 물류자회사 엑소후레쉬 물류의 음성물류센터는 자동 분류기를 기반으로 연간 72만 톤의 탄소를 감축하고 물류 자동화 로봇인 겐트리 로봇을 도입해 신선식품을 매장으로 자동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X 판토스의 남청라 물류센터는 스마트 셔틀과 자율 이동 로봇을 도입해 K-팝 관련 상품의 국내외 핵심 배송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기아가 더 뉴 카니발의 외장 모습을 좀 공개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더 뉴 카니발이 한층 세련되고 강인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 아빠차라는 별칭을 가진 더 뉴 카니발은 지난 2020년 8월 출시된 4세대 카니발로 이번 모델은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 3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모델입니다. 고객들 요구가 가장 많았던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번에 추가해 가솔린과 디젤, 하이브리드 등 총 3종의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카니발은 전면부 얼굴과 외장 디자인이 상당히 변경됐습니다. 기아 브랜드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의 대담함이라는 컨셉트를 담았다는 기아의 설명인데요. 기존 레저용 차량 RV에 스포츠 유틸리티인 SUV와 조화를 이룬 외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카니발이 이렇게 모델을 변경한 이유는 치열해지고 있는 미니밴 시장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카니발은 국내 시장에서 대표적인 미니밴 모델입니다. 현대차의 다목적 차량 스타리아가 있지만 카니발이 독보적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미니밴 시장에서 카니발 판매량은 6만 대로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습니다. 올해 카니발 판매량도 지난해 수준에 달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카니발 판매량은 5만 4,700여 대로 이 추세라면 6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니밴 시장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대 스타리아는 물론 토요타와 혼다가 하이브리드와 뛰어난 연비로 국내 미니밴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가격대도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대로 내놓으면서 국내 미니밴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배터리 업계 간담회 소식부터 기아의 더 뉴 카니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이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전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의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인지 오늘 우리 시장 붉은 빛으로 물들이면서 장을 열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3분기 GDP가 강한 모습 보이면서 경기 침체 조짐은 잠재웠지만 긴축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요. 또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양상이었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PC 가격 지수가 발표됩니다. FOMC를 앞두고 연준이 주시하고 있는 만큼 이 점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양시장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84%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업종 오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 정밀 업종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종이 목재 업종은 어제에 이어서 두드러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2311선에서 시작해 장중한 때 2321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을 일부 줄여가면서 현재는 0.28% 오른 2305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기대해 봤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3,750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오늘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개인 1,211억 원 사들이면서 이로써 7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2,267억 원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새내기주가 있죠.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인데요. 오늘 공모 가격은 17,000원이고요. 상장 첫날인 오늘 80% 넘는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속한 IT 하드웨어 업종은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요. 6일 CNS가 약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살펴보면요. 749선에서 시작해 장 초반 739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다시금 상승폭 보여주면서 현재는 0.81% 오른 749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외국인 수급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24억 원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도 619억 원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기관만이 매수 우위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664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구충제 관련주입니다. 럼피 스킨병 확진 사례가 늘면서 오늘 총 47건까지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늘면서 동물 백신 관련 쪽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구충제 관련주 오늘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문제약 장중 VI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0% 넘는 두 자릿수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화제약도 6%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오늘 체시스도 장중 VI가 발동됐었죠. 어제는 마이너스 17%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1% 넘는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정규장에서 3% 넘게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1조 달러 밑으로 주저앉으면서 오늘 국내 관련주들도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5%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칩스앤미디어는 호실적을 발표했었죠. 오늘 장 초반 살짝 빨간불 켜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약세로 전환하면서 2%대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희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미래 교육을 위해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7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5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요.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과 학부모 부담 제로화, 유아 교육 환경 개선, 개별화 맞춤형 교육 지원과 미래형 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교육 관련주에서 강세가 나타나지만 상승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은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금 조금 상승폭이 지수 자체도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드렸던 뉴스처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3년 동안 미래교육에 77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주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이 종목별로 약간의 좀 차이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메가MD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다가 지금 한 23% 정도의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시가 대비했을 때는 대부분 좀 음봉 전환이 되어 있다. 지금 말씀드린 사이에 메가MD가 다시 양봉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오늘 시점에서는 지금 이제 가장 선두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다시 상한가를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애니녹률이라든지 비상교육 이런 다른 종목군들도 좀 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와 좀 유사한 흐름으로 좀 눌릴 확률이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교육주들이 바닥권에서 오늘 거래량 동반한 첫 상승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대량의 좀 이제 차익 실현들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일부 현금화에 따른 또 다른 포트 변화로 볼 수도 있고 이 교육주 자체가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 예를 들면은 이제 사교육에 대한 킬러 문항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도 사실상 그렇게 오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 3거래일 굉장히 좀 짧지만 굵게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이런 그 테마주의다 보니까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빠르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섹터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육 관련주들 오늘 상승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그 장중에 보였던 상승률보다는 조금 제한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짧지만 그리고 굵게 그리고 나타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킬러 문항 배제와 같은 사교육과의 전쟁을 올해 중순쯤에 선포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때도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미래교육 투자와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 어떤 소식인지 좀 궁금하고요. 네. 관련된 수혜주들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일단은 이제 3년 동안 미래교육에 77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교육주를 보실 때 이제 아마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에서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은 조금 이따 바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교육을 받을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핵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이제 24년부터 26년까지 3년 동안 77조 원을 투입을 하고 최근에 이제 이런 교육 안에 코딩이라든지 이런 AI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 7월에 같은 내용으로 이제 전국시 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미래 교육을 위한 전략적 재정 투자 계획을 마련을 한 것이 이번에 좀 추가적으로 발표가 나왔다는 부분을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학부모 부담에 대한 제로화, 그다음 유아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미래형 교육 환경을 구축하거나 이제 개별화나 맞춤형 교육 지원인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좀 우리가 핵심으로 보는 거는 이래 미래형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거고 이게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AI 코딩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코딩 같은 경우는 사실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우리가 나라 배움 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국비 지원에서도 사실 가장 많이 이런 IT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미래 산업에서의 좀 중요도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취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해당과 좀 연관성이 높은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해외 유럽 국가나 기타 국가들에서도 이제 패드로 다 이제 좀 스마트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해외 국가들은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좀 다시 턴을 하는 중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어쨌든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서 좀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와 연관성이 있는 쪽에서의 어쨌든 교육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육이 좀 스마트하게 미래 교육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오늘 흐름을 좀 살펴봤을 때 크레버스의 경우에도 사실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을 좀 살펴보니까 4.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또 다음 달에는 대규모 컨퍼런스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주가의 경우에는 지금 살펴보니까 음봉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지만 0.98%의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또 메가스터디의 경우에도 지금은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또 애니능률의 경우에는 음봉이긴 하지만 5%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주에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요. 주도주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주도주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출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교육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뭐 교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사교육, 공교육 쪽으로 좀 포커스가 되는 기업들은 있죠. 왜냐면 교과서 같은 걸 만드니까. 근데 사실 이런 AI 쪽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물론 크레버스라는 회사는 상장사에서 유일하게 코딩 쪽을 많이 다루고 있고 네. 그쪽이 좀 특화돼서 뭐 이제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에서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교육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교과서고 해당 부분을 좀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기존에 움직이는 쪽에 있는 이런 주도주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 왜냐면 시장에서 아무리 논리가 이제 이게 맞죠. 당연히 코딩이라든지 미래 교육이니까 그와 네. 연관된 기업으로 가는 게 맞는데 시장의 수급 자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그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이성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수급 논리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그쪽에 관심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옥석을 가려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벤트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연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이 교육주는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애니능률이라든지 뭐 항상 애니능률이나 사실 메가MD가 이렇게 대장 역할을 해주는 네.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보통은 애니능률이 가장 선두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상교육이라든지 기타 종목군들이 좀 쫓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조금 잘 추적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정말 이제 실적주로 연결이 되고 실적 베이스고 정말 이런 이 코딩 교육을 바탕으로 이 기업에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의 펀더멘탈 변화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럼 당연히 그럴 때는 옥석 가리기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 교육주를 바라보고 있는 시장 참여자는 이런 정부의 정책, 어떤 투자에 대한 지원들, 이런 이제 좀 민감한 요소들에 따른 변화들 이런 걸로 단기적으로 시장의 이슈를 받아서 수급이 쏠리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옥석 가리기보다는 주도주를 봐는 게 맞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육주에 대해서 접근하실 때는 주도주 위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뉴스도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연예인들의 마약 스캔들로 급락했던 엔터주가 장 초반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카카오 시세 조정과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 경영진 일부도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SM은 홀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엔터 섹터 자체는 오름세 보이지만 종목별로는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도주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었던 엔터주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파문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휘청이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엔터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하반기에 일단 엔터주 자체가 동력을 잃은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피크아웃 우려죠. 그러니까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엔터 섹터에서 앨범 판매량이 정말 역대급으로 잘 네.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앨범 판매량은 작년에도 좋았고요. 재작년에도 좋았어요. 계속 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엔터가 이게 계속 앨범이 팔릴까? 이게 일단은 좀 핵심이고 일단 상반기에는 앨범 판매가 주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뭐 중간에 비용이 드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반기로 가면은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하니까 콘서트 하면 당연히 대여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안전 요원들 배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물음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간에 이제 일부 회사의 이런 재계약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와 이런 하이브 인수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이런 주가 조작 논란들, 그리고 이제 뭐 마약까지, 그러니까 사실 초반 부분은 그런 피크아웃 우려가 있긴 했지만 그 안에서는 이제 재계약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구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전반적인 엔터사들의 조금의 이런 주가의 하락을 만든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크아웃 우려감도 있고 또 아티스트 리스크도 들어져 있는 만큼 주가 상승에 제한이 걸려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뭐 SM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세 조종 혐의로 지금 전현직 임원들이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에 따라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한 중간 지점을 찾아보니까 16만 5천 원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 양상을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급락하는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SM의 주가는 이런 녹록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계속 보이게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와 이런 하이브의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 현직과 전직에 있는 이런 임원들을 일단 소환을 했다라는 것은 뭐 연관성이 뭐 없지 않으니까 불러서 조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혐의 없고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업적으로 이제 시장의 관심도들이 넘어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법 리스크를 좀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악재가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이제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국엔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사실 SM 같은 경우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이런 마약 관련된 이런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 관련된 종목군이 다 빠질 때 같이 빠졌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나홀로 하락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받고 있는 거 하나가 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코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SM을 바라보는 거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일단은 뭐 본업이나 사실 이런 실적적인 전망치나 앨범 판매나 이런 거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이 본업만 보면 주가는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드리워져 있는 만큼 주가가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시즌인 만큼 엔터주의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의 주가 향방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앨범 판매도 사실 우리가 뉴진스나 일부 이런 뭐 르세람핌이나 이런 그룹들이 나올 때 설마 이렇게까지 글로벌적으로 영향이 생길까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뉴진스 뭐 사실 그 라인업 자체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뭐 브랜드력이 뭐 거의 뭐 BTS랑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이런 팬덤 문화라든지 아티스트를 키우는 능력 자체가 거의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빌보드도 이전과 다르게 뭐 거의 시도 때도 없이 막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앨범 판매나 이런 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쉽게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되는 것만 확인이 돼도 충분히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뭐 JYP의 이런 A2K 이후에 이런 뭐 이런 피처라든가 아니면 해외 어쨌든 이런 K-팝들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런 악재들이 지금 산적해 있으니까 조금 더 주가의 눌림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기간을 넓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눌림목 이후에 다시 재상승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섹터로는 정말 모자람이 없다. 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적 주가의 눌림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봤을 때 긍정적일 텐데 그렇다면 오늘 교육주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본부장님하고 엔터주까지 살펴봤는데 이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요 이제 엔터에서 들고 왔고요. 뭐 항상 말씀드렸던 JYP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JYP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 사업 구조도 그렇고 이 박진영 씨가 정말 이런 아티스트 관리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너 리스크도 없고 사실상 이런 이제 아티스트의 문제도 거의 사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엔터 쪽으로 본다면 JYP나 하이브를 보셔야 되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스트레이키즈가 사실 앨범 판매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트와이스와 더불어서 이제 이런 월드 투어라든지 이런 돔 투어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MD 매출들이 많이 나올 거고 엔터 쪽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이그룹이 걸그룹 대비해서는 수익성이 엄청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스키즈 같은 이런 회사나 이런 브랜드나 아니면은 세븐틴 같은 이런 이제 기타 다른 회사의 이런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제2의 BTS의 후보군으로 좀 올라와
올라와 있는 그런 이제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앨범 판매량과 이런 실적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다 50% 이상씩은 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눌림목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주가가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 갭을 메우는 부분까지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매수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적 베이스로 산업 성장 베이스로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JYP 엔터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세일즈에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이 오일머니가 어디로 몰릴지 한번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오일머니 이야기 전에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정거래일이었죠. 10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23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오늘도 시장을 살펴보면 2300선 언저리에 있긴 하지만 사실 좀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수가 크게 하락한 원인 어디서 찾으면 있을지 궁금하고 투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저희 어떻게 이 지점에서 좀 잘 잡아가야 할까요? 일단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이제 계속 강화되는 부분들로 가기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의 급등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장기 금리가 높아지면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던 외국인들의 투자금들이 이제 유출될 수 있는 하방 압력이 굉장히 세지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경기 침하가 더 안 좋아지는 부분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핵심에는 역시 지금 전쟁입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 시장이 보면요 오늘도 뭐 상승 출발했다가 1시경에 2290 다시 한번 뚫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사이에 속보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네. 전쟁에 관련된 겁니다. 두 개 다.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공습을 했는데 세 군데에 지금 공습을 했는데 좀 중규모의 이 공습을 지금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거기가 얼마나 이 저항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가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상전이 지금 코앞에 와 있다. 또 거기다 미군이 이란 혁명수비대 세 곳을 지금 이 공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좀 퍼지고 있는 부분들이 전쟁이 그래도 이제 굉장히 전면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들이 지금 시장에 퍼지고 있는 듯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하방 압력이 있을 때 가장 민감한 곳이 한국 증시입니다. 네. 오를 때도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지만 이렇게 하방 압력이 있을 때는 굉장히 또 더 빠른 속도로 이런 것들을 받아내고 있을 때 있기 때문에 언제나 보시면은 우리가 뭐 1등했다 뭐 이런 것들은 빠른 속도로 그런 것들을 하는 상황이 있지만 굉장히 지금 구조적으로 외국인들에게 투자 회수에 관한 그런 회수 비용이 굉장히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어요. 들어올 때 굉장히 이제 페이버를 많이 주고 나갈 때는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그만큼의 이제 페이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10월 달 첫 16일 동안은 뭐 외국인들이 완전히 16일 연속
매도를 했고요. 지금도 지금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있고 오늘도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지금 기관과 개인들이 지금 막고 있는 현상들이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 현상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 부분들이 지금 가장 관건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장기채 금리의 부분들은 네.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변수가 아닌 상수로 놓고서 지금 움직이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굉장히 한국에는 급격한 하락의 어떤 원인이 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또 특히나 전 또 코스닥 지수의 하락은 2차 전지주 급격한 조정 때문도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 부분 이제 조종세들이 지금 나오기 네. 시작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실적이 사실은 모든 보고서나 이런 데 아주 핵심 단어였는데 실적도 그만큼 우리가 기대한 만큼 지금 못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까지 합해진다면은 지금 어떻게 사실 진짜로 블랙 더스데이라고 네. 검은 목요일까지 부를 수 있을 정도로 1년치 올라간 거 다 반납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오전장에는 상승 출발하고 다시 어저께 종가를 다시 한번 쳤지만 지금 현재로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을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미국 국채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사고 다발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증시 사고 다발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좀 좋은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중동 국빈 방문 일정 동안에 27조 원의 잭팟을 터뜨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사실 우리 증시에 좀 반응을 잘 해주면 좋을 텐데 증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가에는 그대로 녹여내지 못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실 이게 카타르하고 사우디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국빈 방문했지만 사실 중동에 관련된 거는 작년도 2022년도 11월 달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한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1년치 계속 되어 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다 합하면 107조라는 큰 규모의 지금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정책 테마주는요.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이것이 사실 뭘로 연결돼야 되냐면은 이제 MOU라는 게 지금 26건 12건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것이 실적으로 지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속도가 지금 높고 퍼센테이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살만 왕세자가 왔을 때 26건의 지금 MOU가 체결이 되고 당시에 290억 달러를 했잖아요. 네. 대개 MOU가 본사업으로 가는 성사율은 20% 내외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60% 이상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 부분들이 수소라든가 그다음에 네옴시티 이런 부분들에 지금 이제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가 딱 해서 나오면은 그다음에 이 테마주들이 굉장히 수명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차익 매물들이 지금 쏟아지면서 이쪽으로 좀 쏟아져서 주가에 덜커덩 좀 달라붙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이런 것들이 연체로 나오는데 이것들이 실적으로 옮겨가는 시점이 굉장히 좋은 투자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들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매물들이 나오지만 더욱 견고한 실적이 나올 때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데는 지금 5조 17차례 LNG가 있고요. 지금 해운 3사 같은 데 나머지 두 개서는 지금 또 30척이 LNG가 또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네옴시티라든가 그다음에 이 카타르의 카타르 비전 2030 이런 것들은요. 장기 프로젝트고요. 네.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봐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은 방산,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지금 눈에 띄는데요. 사실 요번에 갔을 때 자동차 제조 공장을
중동에 처음으로 세우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빈살만 대통령이 직접 차를 몰고 나온 다음에 다음번에 오실 때는 현대차를 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자동차와 방산 쪽에서는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사우디라는 나라가 사실 전 세계에서 GDP 대비 방위비의 퍼센티지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8%나 하거든요. 네. 카타르도 7.4%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에서 무기를 갖고 왔냐면은 대개 다 미국에서 갖고 왔거든요. 미국의 무기 수출의 반이 사실 사우디로 갖고 있는데 요새 사우디하고 미국하고가 사이가 별로 뜨악하잖아요. 네. 근데 무기 체계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자, 대한민국의 무기 생산과 운영 체계는 뭐 거의 미국의 뭐 한 90%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사우디에서는 전력화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방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나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인프라라든가 건설, 그다음에 디지털 이런 것들은 벌써 주가에 많이 반영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그런 실적들과 앞으로의 어떤 더 확장성을 가진 분야에 사실은 중동 외교에 관련된 수혜주들은 조금 더 성장의 폭이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국가를 개조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앞으로 좀 성장세를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뭐 자동차 방산 외에도 뭐 스마트팜, 건설 여러 가지 섹터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 만큼 더욱더 시세를 더 많이 분출할 수 있는 섹터는 어디라고 보실까요? 지금 이제 나오면 제일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심인 데가 수소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탈석유 시대의 국가의 중심을 몰라냐면 세계 최대의 수소 생산국으로 좀 잡고 있거든요. 네. 근데 수소란 거는 결국은 얘기를 하면은 사실 지금은 에너지원이 석유지만 앞으로는 수소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네. 탈석유화의 어떤 붐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빈살만 왕세자가 가는 곳마다 남기고 다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는 낙타를 타고 사막을 헤매지는 않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낙타의 시절로 안 돌아갈 것이다. 탈석유는 지나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수소로 가야 된다 이러고요. 지금 현지 신문에 났던 사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석유 없이 지난 50년간 선진국에 들어간 유일한 나라다. 우리는 석유가 있는데 왜 한국같이 발전을 못했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롤 모델이 한국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요번에 사실 뭐 언론엔 잘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 자기네 사우디 2030 비전에 지금 주요 협력 대상국을 다섯 국가를 지금 정했어요. 네. 미국,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리고 뭐 코람코 같은 데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를 지금 딱 잡아놓고서 하는 등등 굉장히 이면에 아직 실적으로 되지 않아서 표면상으로 안 나와 있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진짜로 복합적인 국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동의 제3차 붐이라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에 지금 딱 초입에 들어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중동의 제3차 붐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수소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동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또 생산 거점을 마련하면서 뭐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수소도 있지만 현대차 뭐 완성차 업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영향력도 확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알려진 거는 거기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제조가 아니고요. 반제조 조립 공장이라고 지금 얘기들이 하고 있는데 조립 공장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대개 100개에서 200개 정도 이 하청 같이 일할 수 있는 주위 산업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중동이라는 새로운 소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국가들에서의 아주 그냥 심장부에서 차를 조립해서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 우리가 뭐 안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거기가 다른 생산 기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면 네옴시티에는 뭐 170km 뭐 500km 막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는 이거는 수소 아니면 다닐 수 있는 뭐 이동 수단이 없을 정도로 지금 계획들이 가고 있습니다. UA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수소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뭐 사우디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굉장히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에는 전략적 동맹관계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전략이라는 거는 국가의 정보와 그다음 방산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혈맹으로 나갈 수 있는 또 기반도 마련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전략적 동맹 관계로 나선 만큼 앞으로 두 나라의 교류를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상황이지만 뭐 하마스의 침공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이 오늘도 속보를 통해서 많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상황 속이라면 이 체결했던 MOU들이 유명무실해지는 건 아닐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관련 전략 저희가 어떻게 짜야 할까요? 그러니까 재미난 게 이게 뭐냐면요. 네. 진짜로 이제 사우디에서 장관급들이 와서 원희룡 장관하고 와서 장관급 협의체 할 때 사실 관련 수혜주들이 확 올랐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면 이런 장관급, 실무자급의 이런 회의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거는 잘 우리가 국가에서 잘 관리겠지만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그런 협의체가 만들어질 때 사실 이런 정책 테마주 특히 외국의 인프라 투자 부분들은 그때 주가들이 빵빵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확인을 하시고 반박자만 빠게 하신다면은 굉장히 이거는 길게 가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순간들이 많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순간이 예상이 되는 만큼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좀 약간 살짝 좀 파생해서 살펴본다면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 디지털 트윈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네이버에게도 호재이겠지만 다른 기업들에도 파생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 요새 이 디지털 현대사회에서의 어떤 플랫폼을 갖는다는 거는 사실 심장을 갖는 거와 혈맥을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붙어서 지금 커가는 것들을 우리는 뭐 지난 20년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한 나라의 시스템에 우리나라의 심장부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전후방 효과, 그다음에 연관 사업들은 무궁무진해지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개 나라, 그다음에 중동을 보시면은 30세 미만이 다 인구의 50% 이상들을 차지하거든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시스템에는 네.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장기화되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국가의 수익을 갈 수 있는 가장 근본된 지금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쉽게 말씀드리면 카타르 같은데 네. 음식 문화의 생태계의 제일 상위층에 있는 게 한국입니다. 그리고 K드라마라든가 이런 거고 놀랍게 카타르의 라면 시장에 네. 38%가 한국 거예요. 그다음에 옆에 다른 나라들 보면 10%대거든요. 그만큼 한번 길들여진 습관과 문화의 어떤 행태는 평생을 갖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반들이 지금 잘 닦여 있는 부분들을 더욱더 이제 고도화된 기술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옮겨 타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지금 네이버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맞아들였던 그런 시스템의 경우에 잘 바뀌기 힘드니까 네이버의 역할이 어떨지 한번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시장이 그래도 반등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교육주에서 소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교육주 지금 오름세가 나타나지만 살짝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략을 한다면 주도주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주와 관련한 이슈도 다뤘습니다. 그중에서 탑픽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를 탑픽으로 주셨습니다. 앨범과 공연의 호조세가 기대되는 만큼 공략 타이밍이라고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중동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큰 수주를 했습니다. MOU는 가시화 시점이 투자 적기라고 짚어주신 만큼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